김수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명혁입니다. 올해 6월부터 더위가 유난한데요. 이제 7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 어떨지 좀 겁이 날 정도입니다. 한여름 더위를 잊는 데는 아무래도 공포영화가 제격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극장가엔 이미 많은 공포영화들이 개봉을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극장에 가기 힘든 분들이 열째를 보내는 방법으로는 예전 영화들을 또 좋아하는 영화들을 다시 한번 꺼내서 이렇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네마 천국은 무더위를 날려버릴 오싹한 공포 그리고 긴장감 넘치는 스릴러, 시원한 음악까지 함께하는 시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시네마 천국 함께 하시죠. 법률 용어 중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말이 있죠. 유죄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그 어떤 피고인도 무죄라는 겁니다. 이론은 그렇지만 과연 현실에서 그 가치가 실현되고 있을까요? 여기 살인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재판정에 선 여인이 있습니다. 암살당한 사람은 다름 아닌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럼 링컨. I am innocent. 그녀는 무죄를 주장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그녀는 살인자이자 반역자로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링컨 암살범들 가운데 유일한 여자였던 메리 서랏, 그리고 그녀를 믿어준 단 한 사람의 변호사 프레데릭 에이컨, 그들의 실화를 담은 작품 로버트 레드포드 감독의 신작 음모자를 만납니다. 최근 헐리우드에서 링컨을 재해석하는 작품들의 붐이 일고 있는데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링컨의 리더십을 주제로 영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발 앞서 제작된 이 영화 음모자는 링컨 암살 직후의 상황들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미국의 역사적 사건을 정확하게 그려낸 영화를 만들겠다라는 취지로 설립된 아메리칸 필름 컴퍼니의 첫 번째 작품이기도 합니다. 감독은 명배우이자 보통 사람들, 흐르는 강물처럼 등의 작품들을 통해서 연출력까지 인정받은 로버트 레드포드가 맡았는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영화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4년간의 남북전쟁이 끝나고 미국 전역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You've done this nation proud. 프레데릭 에이컨은 북군을 위해 큰 공을 세운 전쟁 영웅이자 신참 변호사입니다. 그는 민간인으로서 그리고 변호사로서 맞이하게 될 새로운 인생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북군의 지도부들을 향한 테러가 일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합니다. 음모를 꾸민 일당이 속속 검거되는 가운데 한 여인이 섞여 있습니다. 그녀는 바로 음모자 일당의 아지트였던 여관의 여주인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죠. 음모자들을 향한 국민들의 분노 역시 거셀 수밖에 없습니다. 내전 종식으로 가까스로 안정을 찾았던 미국 전역이 혼란에 빠져들고 있을 때 음모자들 유일한 여성인 메리 서랏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What say you, madam? Guilty or not? I am innocent. 그녀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군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의 주장에 귀 기울여줄 만큼 관대하지 않습니다. On the grounds this trial is unconstitutional. The defendant is a civilian entitled to a public trial before a jury of her peers. 메리 서랏은 민간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군사재판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변호사는 그녀의 불합리한 처지를 바로잡으려 애쓰지만 여의치가 않습니다. Maryland not being among our most loyal of states during the war, its senator ought to certify his allegiance to this court. 오히려 남부 출신이란 이유만으로 사상까지 의심받는 처지에 몰리게 되죠.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그녀를 도울 수 없겠다고 판단한 변호사는 북부 출신의 전쟁 영웅인 에이컨에게 변호를 부탁합니다. Country, I won't betray my friends who died defending it. I'm not asking you to betray your allegiances, Freddie. I'm simply asking you, rather telling you to obey your oath as an attorney and do your job. 어쩔 수 없이 변호를 맡긴 했지만 범인이든 아니든 암살에 개입된 남부 여인이 영 탐탁지 않습니다. And a devoted mother above all else. But I am no assassin.
Your freedom is going to require greater assurances than that. 아무리 무죄를 주장한들 그녀를 위해 증언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In the matter of Mary Surratt, the prosecution calls as its first witness Mr. Lewis Wycliffe. 첫 번째 증인으로 그녀의 아들과 함께 학교를 다닌 친구가 나옵니다. 그는 가족처럼 가까운 존재였는데요. And did you ever see Mary Surratt object to these meetings? No, she did not. Thank you. She appeared to welcome them. 그런 그마저도 그녀를 외면합니다. 오히려 그녀가 암살자들에게 장소를 빌려준 것은 물론이고 비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까지 했다고 폭로합니다. I think she's as guilty as Booth. How could I possibly defend her? You assume that she's guilty, like the commission. You don't have any proof. Proof or no, don't give a damn what happens to her. I tell you what, if you can prove that she's guilty, you can take yourself off the case. Thank you, sir. 변호사에게 피고가 유죄라는 증거를 찾아내라니 참 아이러니하죠. 어쨌든 에이컨이 이 지긋지긋한 재판에서 벗어나려면 그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Done. 이제 그는 유죄라는 증거를 찾기 위해 그녀를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뜻밖의 사실을 털어놓는군요. Yes, my son hated the North. We all did. How can a Southerner feel anything but bitterness towards your side? But my son did not conspire to kill your president. He conspired to kidnap him. 그녀의 아들 존 서랏은 남부 측 포로들과 교환을 하기 위해 링컨을 납치할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링컨의 일정이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납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거죠. Lincoln's changed his plans. What? He's still in town. He just gave a speech at the National. So then you see, you admit that your son conspired to kill President Lincoln. Honestly, Mr. Aiken, I don't know. Lord, I pray not. All I know is that I did not. I swear. 사건의 진실이 드러날수록 에이컨은 점점 그녀가 무죄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유력한 용의자인 존 서럿을 잡지 못하자 그의 엄마가 대신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녀는 이미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인입니다. 과연 에이컨 혼자의 힘으로 그녀를 구해낼 수 있을까요? 주인공인 에이컨조차 처음부터 그녀를 범인으로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죄라는 증거를 찾아내려 노력하죠. 하지만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그도 아무런 증거를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그녀를 범인으로 몰아가야 하는 걸까요? 그건 아마도 링컨의 죽음에 화가 난 다수의 사람들이 사실이 어찌됐든 희생양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수의 욕망을 위해 불의를 외면하거나 정확한 증거도 없이 마녀 사냥하는 일은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비일비재합니다. 2010년 인문학 분야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정의란 무엇인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화 역시 우리에게 정의란 무엇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군법 재판에 섰다는 것 자체가 정의롭지 않은데요. 재판 과정은 오죽할까요? 불의와 음모가 넘쳐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And did you not say that Mrs. Surratt never asked for whiskey or rifles of John Lloyd? I do not deny that. And now you're swearing under oath that what you told me then was a lie. Yes. I lied to you because I thought you had no business to ask me. 어렵사리 구한 피고 측 증인은 재판정에 서는 순간 말을 바꿉니다. 증인은 매수되고 증거는 조작되고 있습니다. 그녀를 어떻게 해서든 사형시켜야만 국민적 분노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 권력자들의 생각 때문인 거죠. You set the rules, you pick the judges, now you have to turn my witness as well. Counselor, control yourself. I control the prosecution. Mr. Aiken. Every witness I wish to call has either been turned by jail or the threat of it. That's enough. There is no limit to how far the prosecution is willing to go. Stand down. 음모자는 그래서 현대 미국의 여러 정치적 상황을 연상케 합니다. 실제 미국에서 상영할 때도 그런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오사마 빈 라덴이 정말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법정에서 가려지지 않았는데요. 그는 공공의 적이 되어 미국 정부에 의해 처형당했습니다. 전쟁 영웅으로 칭송받던 에이컨도 암살자를 변호한다는 이유만으로 몰락하기 시작하는데요. 사랑하는
사랑하는 여인마저 그를 떠나려고 합니다. 변호사 에이컨을 통해 집단적 광기와 부조리에 맞서야 하는 개인이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를 영화는 담담히 그려내고 있습니다. Stand down, Captain. 결국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낀 에이컨은 전쟁부 장관을 찾아가 호소합니다. 하지만 They assassinated our president, and someone must be held accountable. The people want that. Is John Surratt you want? You don't even want Mary. I'll settle for either one. 그 또한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녀를 사형시키는 것이 다수의 바람이니 그저 하루빨리 해결하고 사태를 수습하고 싶을 뿐입니다. 욕망과 분노 앞에 너무나 쉽게 무릎을 꿇는 이성, 그리고 누구나 쉽게 정의를 말하지만 이루기는 너무나 힘든 현실이죠. 그 잔혹한 세상을 로버트 레드포드 감독은 단지 진중한 시선으로만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한 사람의 정의로운 법조인을 통해 법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영화들과 정반대편에 놓여 있는 작품입니다. 예를 들어 로브 라이너 감독의 어퓨그맨에선 권력자의 계략과 음모를 개인의 능력으로 통쾌하게 밝혀냅니다. 하지만 이 작품 음모자에서는 거꾸로 무력함만을 보여주는데요. 변호사가 아무리 법으로 해결하려 하지만 재판은 사건의 진위 여부와 무관하게 흘러갑니다. 이 사건이 너무나 정치적인 사안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과연 이 영화가 지적하고 있는 문제의식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이 영화의 배경은 링컨이 암살된 1865년입니다. 스탭들은 당시 법정 재판 기록부를 훑는 것부터 메리 서랏이 수감되었던 감옥의 사이즈, 그녀가 입었던 의상과 직무들까지 철저하게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영화 속에서는 그 시절의 재판정이 생생하게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객관성입니다. 레드포드는 감독이기 때문에 과거의 사건을 마음대로 재구성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로버트 레드포드는 정반대의 길로 갑니다. 객관적인 탐구자 입장에서 숨겨져 있던 역사의 진실을 그저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죠. 서늘하지만 더 공정한 방법이란 점에서 고수의 숨결이 느껴지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음모자는 일명 대의라는 것을 위해 개인이 어떻게 희생되는지를 보여주는 역사 속의 숨은 이야기다. 감독인 로버트 레드포드가 남긴 말입니다. 그래서 전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오히려 체인즐링이나 미스틱 리버 같은 이스트우드의 작품들이 떠올랐는데요. 영웅을 연기했던 그들이 영웅이 아무것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잔인한 세상을 그려내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식당 일을 하며 평범하게 살아가던 은희. 객식구를 새로 들인다는 일이 워낙 조심스러웠어. 그녀는 생각지 못하게 상류층 대저택의 하녀로 들어가게 되고 잘 부탁해요. 쌍둥이를 임신한 젊은 안주인 헤라와 그녀의 6살 난 딸 나미, 그리고 주인집 남자 훈과의 생활을 시작한다. 고은입니다. 남의 아버지죠. 어느 날 주인집의 가족여행에 함께하게 된 은희는 훈의 유혹에 이끌려 육체적 관계를 맺게 되고, 두 사람의 관계와 은희의 임신을 눈치챈 병식은 헤라의 친정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데, 오늘 영화로 본 심리학에서 함께할 영화는 고 김기영 감독의 작품을 원작으로 한 임상수 감독의 2010년작 하녀입니다. 수직적 계급 구조에 절망하고 복수를 결심하는 은희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배금주의와 자본주의적 속물근성을 비판하는 영화 하녀. 영화는 인간이 대물려 반복하고 있는 하녀 근성, 즉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욕망의 하녀임을 절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인간 군상들의 다양한 욕망이 마치 용광로의 샘물처럼 끓어오르는 것 같은 빌딩 숲 사이의 유흥가. 한 젊은 여성이 건물 아래로 몸을 던집니다. 영화의 마지막에서도 부잣집 하녀 노릇을 하던 주인공 은희가 투신을 하는데요. 영화 하녀를 관통하는 이미지, 그것은 바로 추락입니다.
앙리 마티스의 작품 이카루스를 들여다보고 있는 헤라. 은희와 헤라가 처음으로 단둘이 대면한 이 장면에서도 추락의 이미지가 드러나는데요. 뜨거운 태양을 향해 날아가다 그만 날개가 녹아 바다에 추락해버린 그리스 신화 속 주인공 이카루스처럼 주인공 은희 역시 신분 상승이란 뜨거운 욕망에 다가가다 결국 추락의 추락을 거듭하고 맙니다. 사실 이 영화 속 주인공들은 모두 돈과 신분 상승의 열망에서 자유롭지 못한데요. 헤라와 그녀의 친정엄마 역시 훈의 집에 놓여있게 되죠. 그렇다면 계급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훈은 과연 어떤 남자일까요?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사람들한테 예의 바르게 대하라고요. 그게 그 사람을 올려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더 올라가는 거라고요. 훈은 상대방을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기 때문에 예의 바른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내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예의 바른 사람이 되는 부류입니다. 이러한 훈의 수직적 세계관과 분열되어 있는 성격은 이어지는 장면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훈을 가운데 두고 안방과 욕실이 분할되어 있는 이 장면은 그의 드러나는 가면자와 숨겨진 본능의 세상을 대비시키는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난히 크게 느껴지는 물소리는 주인공들의 막아놓았던 욕망이 흘러넘치는 모습을 청각화시킨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죠. 내가 너무 예쁜가 봐, 그 아줌마는. 차가운 훈과 달리 인간적 온기와 진한 감정을 지닌 여자 은희. 얼굴에서 나와요. 그녀가 훈의 자가용 뒤에 쭈그리고 앉아 흰 눈밭에 소변을 보는 이 장면은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감정의 대비로 설명됩니다. 저요. 이 아이 낳을 거예요. 훈의 아이를 가진 은희가 병식에게 자신의 결심을 말하는 이 장면에서 벽난로의 불길 역시 활활 타오르고 있죠. 허벅지의 화상 자국, 결국 스스로를 불태우는 마지막 장면까지 은희는 차가운 훈과 대비되는 불의 여자로 상징화됩니다. 하지만 차가운 흰눈을 녹였던 은희의 불같은 기운은 그녀의 몸에 활활 타오르는 불을 훈의 대저택에 달린 스프링클러가 꺼버리는 것으로 씁쓸하게 역전되죠. 나비처럼 멋진 날개를 펴기도 전에 주인집의 샹들리에, 즉 유리로 만든 그곳에 매달려 스스로의 몸에 불을 붙이고 마는 여주인공 은희. 그렇다면 그녀를 죽음으로 몰고 간 헤라는 과연 어떤 여성일까요? 흥미롭게도 그녀의 이름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아내 헤라와 동음이기도 하죠. 결혼과 출산을 관장하는 헤라는 젊고 우아하지만 질투가 많아서요. 제우스의 연인이나 그 자식들에게 복수를 하는 무시무시한 여신이기도 합니다. 영화 속 헤라 역시 자신의 위치가 흔들리자 저열한 방법으로 스스로를 보호하는데요. 그녀는 은희의 한약을 몰래 바꿔치기 해 뱃속에 살아있는 아기를 죽이고야 맙니다. 그 천박한 싸구려의 뭐 볼 게 있다고. 이렇게 자신과 급이 다른 여자라는 점에 방점을 찍지만 정작 자신이야말로 살인까지 서슴지 않는 욕망의 하녀라는 사실을 꿈에도 깨닫지 못하죠. 어머나. 그녀의 이러한 욕망은 딸의 안주인 자리를 지키고자 애를 쓰는 헤라의 친정엄마. 놀리지 마! 네가 가만히 있어? 아니 꺾고 더럽고 매식꺾고 치사하다고. 입주가정 부위를 아더매치라 여기면서도 아들을 검사로 만들어 주인처럼 살고 싶은 하녀 병식의 욕망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앙앙들 대네. 지금부터 하고 싶은 일 있으면 직접들 하세요. 난 안 하니까 이제. 영화 하녀에서 이들 상류층의 삶은 마치 살아있는 먹이 은희를 칭칭 감고 있는 듯 보입니다. 화려해 보이지만 어딘가 살기가 느껴지고 오싹한 욕망의 뱀파이어들이 바로 그들이죠. 절대 사라지지 않는 영생의 삶을 희고하며 누군가를 착취하고 늘 최상위로 살아갈 것만 같은 그들. 그러나 그들에겐 욕망의 노예로 사는 지금만이 있을 뿐입니다. 어떠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아직도 그들 최상이라 불리우는 뱀파이어들이 부러우신가요?
1975년 전 세계의 해수욕장을 얼어붙게 만든 한 편의 영화가 나왔다. 훗날 해양 공포 영화의 대명사로 군림하게 될 바로 이 영화 조스. 당시 26살이었던 스티븐 스필버그의 첫 상업영화 데뷔작으로 바닷가 마을 사람들과 식인 상어의 대결이라는 매우 단순한 구조의 이야기로 스필버그는 어떻게 세계를 휘어잡을 수 있었을까? 명불허전에서 그 성공 비결을 파헤쳐본다. 요즘 같은 날씨에 제격인 작품 아닐까 싶은데요. 저도 초등학교 때 TV 시리즈를 보는데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었던 기억도 있어요. 오늘 조스 어떤 작품인가요? 네. 개봉 당시는 물론이고 80년대까지 엄청난 신드롬을 일으켰죠. 조스는 처음으로 1억 달러의 흥행을 돌파한 할리우드 최초의 블록버스터니까요. 원래 조스는 상어가 입을 크게 벌린 모양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이 영화 이후로 샤크라는 단어보다 조스가 더 친숙해졌죠. 그럼 이 조스가 영화사에 어떤 영향, 의미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이 영화는 블록버스터의 효시 같은 작품이라는 점에 있어서 가장 큰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조스 이전의 헐리우드 영화와 조스 이후의 헐리우드 영화는 확실히 다른 것 같은데요. 그 이전까지는 헐리우드 영화에서 로버트 알트만의 내슈빌이라던가 아니면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차이나타운 같은 영화들, 말하자면 작은 자본으로 만들었지만 굉장히 좀 예술성 있는 영화들이 헐리우드 영화를 대표했었는데 말이죠. 확실히 그렇습니다. 조스는 블록버스터 바람을 몰고 온 시발점이 된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성공으로 인해서 헐리우드에선 대작 위주의 제작 바람이 불게 됩니다. 근데 블록버스터를 직역하자면 말 그대로 이제 대형 폭탄인데요. 고기술, 고위험 이런 영화들의 어떤 제작 방식들이 이 영화 이후로 만들어지게 되는 건가요? 또 한 가지 동시에 전국적으로 여러 영화관에서 상영된 최초의 와이드 릴리즈 작품이라는 점이 그 점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대도시의 몇몇 주요 상영관에 소개된 뒤에 점차 배급을 확대해 가던 관행이었죠. 464개의 상영관을 통해 전국 동시 개봉을 한 작품은 조스가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은 것도 뭐냐면 원래는 그 이전에는 헐리우드 르네상스라고까지 해서 굉장히 작품성 있고 예술성 있는 영화들도 헐리우드에서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이 이후에는 엄청난 제작비가 든 큰 영화들이 이제 헐리우드 영화 하면 좀 대표 명사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할리우드로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의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유럽 지역에서 자국 영화 보호를 위해서 쿼터제가 시행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보니 여러 편 만들 돈을 한 편에다가 왕창 몰아넣어서 큰 성공을 거두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죠. 그러니까 이 영화 하면 그래도 떠오르는 게 바로 뭐냐면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다라고 밖에 이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 부분들이 있죠. 가령 첫 장면부터 아주 깊은 밤 물속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 좀 나체 에로틱한 여인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상어의 등장으로 갑자기 모든 장면들이 화면의 어떤 느낌들이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게다가 누구한테 당한지조차도 몰랐다는 거죠. 영화를 처음 봤을 때는 그런 게 좀 놀라운 어떤 그 당시로서의 연출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영화는 긴장과 완화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서스펜스를 완벽하게 구사한 영화입니다. 상어는 영화가 시작된 후 절반의 그 러닝타임이 지나간 후에도 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상어가 남긴 잔혹한 그 흔적들을 통해서 관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이 영화에서 그 애초에 스티븐 스필버그가 두 가지를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는 바로 이제 65분까지는 어떤 존재인지 이 조스라고 불리는 공포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것. 더 재밌는 건 원작에 있었던 러브라인이라고 하잖아요. 러브스토리 부분을 다 빼달라. 나는 러브스토리로 승부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어떤 한 평론가는 이 작품을 로맨틱한 서브플롯이 없는 영화사상 최초의 액션물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공포영화라면 흔히 등장하는 에로틱한 러브스토리도 없고 지금 보면 특수효과도 정확하게 이를 데 없는데요. 결국 이 영화가 관객들의 흥미를 자아낸 요소는 시각적인 효과보다는 심리적인 효과를 더 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필버그는 워낙에 좀 멜로 라인을 싫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서도 관객의 감정을 이런 뻔한 러브스토리가 아니라 다른 어떤 긴장감들, 음악 이런 것들로 쥐락펴락하는 걸 보면은 참 대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스필버거가 있었기 때문에 조스의 성공도 있었고 그리고 조스의 성공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가 스필버그 영화라고 부르는 E.T.라던가 주라기 공원 같은 작품들이 이어져 나올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두 번째 성공 요인은 아무래도 조스라는 전설적인 캐릭터를 탄생시킨 것이겠죠. 제작자들은 실제 상어를 사용하길 바랬고 물도 무서워하고 겁이 많았던 스필버그는 그게 도저히 내키지 않았죠. 그래서 기계 상어 3마리를 만들었는데요. 이 상어들의 제작비가 바로 15만 달러나 들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독한 그 완벽주의자로 알려진 스필버그의 작업 스타일 때문에 스태프들의 그 원성이 하늘을 찔렀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대의 괴수라고 할 수 있는 대표 명사 조스가 탄생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기도 해요. 네. 결국 이제 이 작품에서 주인공은 제목 그대로 사람이 아니라 조스인 거죠. 그렇죠. 상어의 캐릭터를 부각시키기 위해 일부러 찰턴 헤스턴 같은 대스타를 기용하지 않았을 정도니까요. 이 영화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사실 모두가 조연일 뿐입니다. 최초로 매우 공격적인 마케팅을 했던 작품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예, 처음부터 엄청난 물량을 쏟아부었죠. 끊임없이 TV 광고를 보내고 또 개봉 전부터 조스 관련 티셔츠라든지 기념품을 시장에 내놓아서 대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지금이야 좀 워낙 익숙하지만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이기도 한데요. 이 조스 하면 저는 이게 빠밤빠밤 그렇죠. 음악이 정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네. 존 윌리엄스는 조스로 아카데미 영화 음악상을 수상했습니다. 조스가 희생물에 다가갈수록 음악이 점차 빨라지는데요. 그건 관객의 심장 박동에 맞추도록 철저히 계산된 결과라고 합니다. 그 스필버그도 이 음악이 워낙에 성공의 요인이 됐다는 점에서 여러 차례 큰 고마움을 또 표현했다고도 하더라고요. 마음만이 아니라 수표까지 써줬다고 하죠. 조스의 성공 덕분에 존 윌리엄스는 스타워즈의 음악도 맡게 되고 또 최고의 그 영광의 그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작품의 파급 효과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우선 이 작품이 개봉된 1975년 여름에 해수욕장을 찾는 관객들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적으로는 이 작품이 동물이나 괴수를 대상으로 한 호러 영화의 모델이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79년에 리들리 스콧이 에일리언을 제작할 때 우주의 조스라고 별칭을 불렀다고 할 정도니까 그 영향력을 충분히 가늠케 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오늘도 알차고 즐거운 영화 이야기 그리고 뒷이야기까지 풍성하게 들어볼 수 있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다음에는 어떤 작품 기대할까요? 다음 시간에는 그 조스의 뒤를 이어서 블록버스터의 태동기를 이끌었던 스타워즈를 준비할까 합니다. 그러면요. 이 영화 이야기 두 편만 잘 봐도 헐리우드 블록버스터의 태동기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주도 더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찰랑거리는 금발머리, 뽀얀 얼굴에 반짝이는 파란 눈동자를 가진 이 매력적인 아가씨는 파파라치가 사랑하는 헐리우드 최고의 패셔니스타이자 스캔들 메이커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커스틴 던스트인데요. 때로는 깜찍하게, 때로는 발칙하게 아역부터 심상치 않은 연기력을 보여주며 배우로서의 존재감을 보여줬던 그녀. 누구나 탐내는 역이라면 조연이라도 좋다는 연기 욕심 많은 배우이자 통제할 수 없는 매력을 가진 이 시대의 젊은 여배우 커스틴 던스트를 만납니다. 우리는 이 여배우의 성장을 빠짐없이 지켜봤습니다. 12살 때 톰 크루즈나 브래드 피트를 압도하는 존재감을 보여준 뱀파이어와의 인터뷰에서부터 라스 폰 트리의 멜랑콜리아로 올해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할 때까지 전 과정을 함께 했는데요.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수많은 아역 배우들 중에서 유독 커스틴 던스트를 특별하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노력이니,
열정이니 하는 뻔한 대답보다는 그녀에겐 행운이라는 단어가 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남보다 일찍 주어진 행운을 절대 놓치지 않는 도끼가 한 소녀를 배우로 성장시킨 거죠. 어릴 적 배우가 꿈이었던 그녀의 어머니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딸을 배우의 길로 이끄는데요. 그녀는 3살 때부터 TV 광고 모델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의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은 어린 던스트는 어쩌다 엄마가 연기 수업을 놓치기라도 하면 직접 선생님에게 연락할 만큼 그 스스로도 연기에 푹 빠진 10대를 보냅니다. I want to be her. Hannah Louie, be like her one day. 영원히 자랄 수 없는 어린 뱀파이어 클라우디아. 그녀는 뱀파이어이기 때문에 30년이 지나도 늙지 않습니다. 커스틴 던스트는 겨우 12살의 나이에 30살 여성의 이루어질 수 없는 욕망을 소름 끼치게 연기해내면서 골든글러브 여우조연상 후보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는데요. 이때부터 그녀는 아역임에도 불구하고 헐리우드에 주목받는 배우로 떠오릅니다. 욕심 많은 이 여배우의 행보는 점점 예측하기 힘들어집니다. 17살이 된 그녀는 소피아 코폴라 감독의 장편 데뷔작 처녀 자살 소동의 주연을 맡게 되고 이때 맺은 인연으로 후에 마리 앙뚜아네트에 출연하죠. 사실 이 영화는 귀여운 제목처럼 자살 소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5명의 자매가 자살을 하며 끝나는 어두운 영화입니다. 이후 18살이 된 던스트는 브링잇올에서 그동안 우물했던 캐릭터를 버리고 제 나이에 걸맞는 발랄한 치어리더 역을 맡으며 수많은 남성 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다시 19살에는 크레이지 뷰티풀에 출연하며 어릴 적 어머니의 자살을 목격한 뒤 방황하다 미친 사랑에 빠지는 청춘 소녀가 되어 돌아오죠. 던스트의 이런 잦은 변신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그녀는 더 유명해지거나 스타가 되는 것보다 자기 마음껏 연기하는 자유를 선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녀의 대중적 지지도를 올려준 대표작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스파이더맨 시리즈. 하지만 스파이더맨의 연인 메리 제인은 스파이더맨만큼이나 고민 많은 여인입니다. 배우로 성공해서 빈민촌을 벗어나고 싶지만 재능이 뛰어나지도 외모가 반짝이지도 그렇다고 그녀의 욕망을 채워줄 남자도 없습니다. 결국 스파이더맨 시리즈는 영웅으로 거듭나는 피터 파커의 이야기이면서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찾아가는 메리 제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1편에선 아무것도 몰랐던 메리 제인은 2편에선 결혼을 통해 그토록 원했던 신분 상승을 이룰 기회를 얻지만 스스로 피터 파커를 선택합니다. 3편에선 피터 파커와 함께 영웅이 치러야 하는 대가를 나누게 되죠. 이 모든 과정을 충실히 연기한 그녀는 슈퍼 히어로물 가운데에서도 가장 입체적인 여주인공이 됩니다. You okay? Yeah. 영화 윈블던에서 그녀가 맡은 테니스 영재 리지 브래드베리는 어릴 적부터 연기에만 몰입해온 던스트와 닮은 꼴입니다. 윈블던에서 어리숙한 영국 테니스 선수와 처음 만나는 장면을 보면 실제 커스틴 던스트가 떠오르는데요. You need something? Yeah, I'm so sorry. I was given the key to room 1221. 나체로 샤워를 하다가 방을 잘못 찾아 들어온 남자와 마주한 여주인공은 아무렇지도 않게 미소를 짓고 농담을 주고받습니다. 여주인공의 당당한 성격을 단번에 묘사해주는 멋진 장면입니다. 실제로 숱한 청춘 스타들과 화끈한 연애를 즐겨온 그녀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요? 2006년 그녀는 영화 대부의 감독으로 유명한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딸 소피아 코폴라 감독을 만납니다. 그녀는 프랑스 혁명을 불러일으킨 방탕한 왕실의 안주인 마리 앙뚜아네트를 연기하는데요. 이 영화에는 교과서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녀가 연기한 마리 앙뚜아네트는 그저 꾸미고 먹고 사랑하고 질투하는 철부지 소녀일 뿐이죠. 실제로도 던스트는 대단한 쇼핑광이자 파티광으로 유명한데요. 영화 속에서도 시대적 배경과 무관한 현대적 음악과 소품들을 배치함으로써 오늘날의 소녀들과 다를 바 없는 마리 앙뚜아네트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그녀의 자연스러운 연기는 거장 감독들의 눈에 띄게 되고 마침내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의 멜랑콜리아에 출연하게 되죠. 이 감독의 나치 발언 탓에 칸 영화제가 발칵
뒤집어지긴 했지만 그녀는 우울증에 걸린 신부를 훌륭하게 연기해내며 올해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거머쥐었습니다. I still panic sometimes. Forget to breathe. But I know there's something beautiful in all my imperfections. 그녀는 배우라면 누구나 원하는 칸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코 연기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거대 예산 영화를 쫓기보다는 역할을 쫓는 연기자이자 불완전한 자신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배우 커스틴 던스트.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올해 고작 29살이 된 그녀에게 아직 더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플레이 연출한 남다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이트의 이현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신만의 음악을 하기 위한 세 남자의 의기투합, 그리고 이를 전하는 감성적인 멜로디. 다큐멘터리와 픽션을 넘나들며 3인조 밴드 메이트의 실제 성장 과정을 사실적으로 담아낸 음악영화 플레이. 영화를 연출한 남다정 감독과 메이트의 정준일, 이현재와의 소통의 시간이 지금 시작된다. 원래 음악 영화를 한 편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하필 메이트였는지. 성격도 굉장히 다른 3명, 그리고 음악적인 배경도 굉장히 다른 3명이 모여서 한 밴드로 이렇게 음악을 만든다는 것이 저한테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전문 배우가 대신 이제 그 캐릭터들의 역할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이제 메이트 멤버들을 또 배우로까지 영입을 하신 이유가 있으시다면? 저희 영화는 본격 음악 영화이기 때문에 음악 영화에서는 음악이 가장 중요하고 다른 것보다도 그 라이브 연주만큼은 연기로 절대로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게 처음부터 굉장히 확고했고요. 라이브 연주 실력으로 그 연기를 뛰어넘는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으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앉아봐. 제 것 같지 않은 음악을 만들고 나면 후회할 것 같습니다. 저 여기서 그만두겠습니다. 자신만의 음악을 하고 싶은 준일은 밴드를 결성하기로 결심하고, 우연히 헌일의 음악을 듣게 된 준일은 그에게 함께 밴드를 만들자고 제안한다. 밴드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여기에 드러머 현재가 합류하게 되고, 이들은 꿈과 사랑, 이별에 대한 음악을 함께 만들어간다. 공연 시작 전에 사람들이 티켓팅을 할 거 아니야. 그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공연을 하는 거지. 자신들의 음악을 들려주기로 마음먹은 이들에게 기적과도 같은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데, 영화 원스의 주인공으로 유명한 스웰 시즌의 공연을 통해 이름을 알린 3인조 밴드 메이트. 이 영화에서 맡은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 음악 하고 싶어 하는데 뭐 잘 안 되고 그런 캐릭터로 나와요. 우여곡절이 많이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 세션 활동하면서 자신의 음악을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갈망으로 이 두 친구를 만나서 밴드의 기타리스트로서 음악을 하게 되는 역할이고요. 재즈 연주를 하면서 공부를 하다가 뭐 모델 일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형들을 만나서 메이트라는 밴드를 하게 되는 그런 풋풋한 캐릭터입니다. 각자의 얘기들을 사실은 이제 좀 솔직하게 오픈을 하지 않으면 또 얘기가 나올 수 없는 이런 형식의 영화잖아요. 그런 면에서 진짜 솔직해지기가 오히려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시작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털어놓기가 어려운데 막상 딱 털어놓고 나면은 물어보지도 않은데 막 슬슬 다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안 해도 될 얘기도 막 다 나오고. 그래서 지금 감독님이 입 열면 저희 다 큰일 나요. 많은 장면들을 굉장히 힘들게 고생하시면서 찍은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분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있으시다면? 스웨 시즌 그때 상황이 세종문화회관 로비의 상황이 다시 똑같이 재현을 해서 똑같은 그 당시 옷을 입고 그 당시 썼던 악기들을 최대한 맞춰서 다시 재현을 한 거라
그때 기분이 또 나더라고요. 다들 좀 다른 날 촬영보다 좀 기분 좋아 있었어요. 다 좀 설레어 있었고. 감독님이나 막 스태프들이 약간 눈물을 글썽거렸다. 그랬었죠. 네, 본인의 연기들을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 일단은 뭐 조금 더 칙칙하고 이렇게 좀 어둡게 나와야지 되는 것 같은데 조금은 밝고 그렇게 나와서 감독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조금이라도 포장을 해주신 것 때문에 그나마 좀 사람이 돼가지고 저희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오는 길에 누가 좀 사진을 좀 찍자 그래가지고요. 패셔니스타로 출연을 하셨잖아요. 굉장히 좀 즐거우셨을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스타일 측면에서도. 저 한 100% 다 제 옷이에요. 설마 저거를 제가 실생활에 입고 다니지 않겠지 하시지만 사실입니다. 입고 다니고 있고요. 그 스카프도? 네. 네. 글렌 한사드가 직접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이제 메이트의 탄생과도 굉장히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스와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 영화를. 이 영화의 음악 영화로서 지향점을 좀 감독님이 설명을 해주신다면. 원스랑 비교를 당연히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실제 음악가가 출연하는 영화이기도 하고 원스 역시. 그렇지만 플레이는 좀 더 메이트의 이야기로 출발을 한 영화라는 게 좀 다른 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음악이 주인공인 영화를 만들기로 한 거니 음악을 토대로 시나리오를 쓰고 음악을 토대로 장면을 구상해보자가 사실 처음에 저희가 지향했던 목표점이었습니다. 예. 터널을 이렇게 걸어가는 장면들이 굉장히 이제 좀 약간 방황하는 청춘의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 형성한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이 영화가 하고자 하는 얘기와도 크게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루아침에 뭔가가 탁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되게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눈에는 띄지 않는 걸음들이지만 그 걸음들이 이렇게 좀 차곡차곡 모였을 때 어느 순간 보면 내가 목표했던 꿈에 한 발 정도는 좀 가까워지지 않을까. 이들이 그렇게 데뷔를 했고 저 역시 그랬고 좀 그런 얘기들을 좀 공감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냥 어떻게든 견뎌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가능하면은 같이 견뎌서 좀 조금씩 갑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 영화는 그냥 20대를 사는 조금은 찌질한 아이들, 그치만 열심히 사는 아이들, 그 정도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마와 싸우다 순직한 소방관의 두 아들 스티븐과 브라이언. 아버지를 이어 소방관이 된 형제는 불을 대하는 서로 다른 스타일의 갈등을 겪게 된다. 어느 날 화염이 역류하여 폭발하는 현상으로 3명이 연이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이를 조사하던 중 사고가 아니라 살인을 노린 의도적인 방화임이 밝혀지는데 화재와 맞서 싸우는 형제의 이야기, 분노의 영리. 어느덧 2011년도 절반이 지나갔네요. 올해 상반기 영화계를 좀 정리해보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예, 올 상반기 영화계는 비교적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빅히트작이나 문제작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개봉작 수도 늘고 전체 관객 수도 작년보다 늘었다는 점은 반가운 소식이라 하겠습니다. 무산일기나 파수꾼 같은 그런 독립영화들이 해외 영화제에서도 호평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관객들에게 사랑을 받았점에서도 좀 의미 있는 한 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하반기는 더욱 풍성하고 활기찬 영화 소식들이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시네마 천국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사 잘 되시죠? 아유, 애들한테 돈은 들어가지. 노후 준비가 된 것도 아니고 걱정이야. 형님은 좋아 보이시는 게 있는 구석이라도 있는데. 있는 구석이 있지. 5천만 원 있는 구석이 있거든. 새마을금고 보험이 있습니다. 보험하면 새마을금고 보험이죠. 지금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냉동도우가 아니었네요. 갈비 양념 직화구이. 어머, 저건 뭐죠? 미스터 피자 떡갈비. 이 맛은 특종입니다. 미스터 피자는 라이프. 미스터 피자